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시청하다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다가 저 하나를 어렵게 가진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하게 다 지원해 주셨네요. 딸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였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무용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대회에 나가면 1등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입상 정도의 실력이었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에게 본인들에게 1등이면 됐다고 하시며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죠. 꾸준히 무용을 해온 덕분에 대학교도 무용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만 한다면 부모님은 무용학원도 차려준다고 하실 정도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네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풍족하거나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 있는 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이었으니까요. 전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을 운영하기 전 우연한 계기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죠.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기에 저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 동안 우연한 기회로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금의 남편도 만났죠. 남편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귀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지만 남편은 알면 알수록 정말 열심히 사는 남자라서 더 멋있었네요.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들은 얘기로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저에게 자극도 되었네요. 남편의 형제는 형과 여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고시 공부를 하고 여동생은 아직 너무 철이 없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모든 가장의 무게를 남편이 다 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평불만 없이 그저 식구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고 늘 천진난만하게 웃는 남자였네요. 그런 사연에 저는 남편에게 모성애가 생긴 것 같았죠. 어느덧 남편이 걱정되고 도시락도 싸주고 늘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은 저에게 같은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네요. 우리 헤어지자. 아무래도 지금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귀한 집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나랑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가장의 무게를 같이 나눠야 할 수 있는데 너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이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이 돼? 난 괜찮아. 충분히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당신 얘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당신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진짜 실망이다. 그러면 어떡해. 내 형편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도 없고 우리 형 이번에 또 떨어졌어.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지금은 혼자 짊어지니까 그렇지. 그래도 같이 나눠 가지면 자기도 괜찮을 거야. 내가 싫어지거나 질린 게 아니라면 헤어지자고 하지 마. 난 이미 당신 얘기 들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야. 부모님도 처음에 반대하시겠지만 그래도 내 행복만을 가장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분명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지 마. 알겠지? 아주 한 번만 그 소리 더 해봐.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우리 형이랑 동생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살아. 엄마도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나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놔줄 테니까 그냥 너 삶 살아, 제발. 이런 나를 이해해줘. 다만 너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죠. 제가 같이 힘들어지기 바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사랑이기도 했고,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많이 사랑에 빠져버렸죠. 만약 그때 당시에 저로 돌아간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테지만요. 그때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신 후였죠. 남편의 이별 통보로 인해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독한 마음을 먹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그날 저녁 남편이 일하고 있는 물류센터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밤에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랬는지 일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나왔더라고요. 전 남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에 남편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게. 당신 상황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혹시 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당신 상황 때문이라면 난 괜찮으니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내가 괜찮다잖아. 후회도 내가 해, 어?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난 진짜 이런 소굴에 너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널 좋아하는 만큼 네가 그냥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도 정말 괜찮겠어? 헤어져 줄 때 지금 가. 아니면 다신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뿐이야. 당연하지. 후회 안 해. 아니, 해도 내가 해. 당신은 잘못 없어. 당신 원망할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 헤어지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마음 확인을 하였어요. 다신 헤어지지 않기로 다짐하였죠.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젠 헤어지지 않고 무조건 인생을 함께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께 남편을 허락받으러 가는 날, 콩쿠르 대회에서도 떨어본 적 없는 전 문척 떨렸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니까요. 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아휴, 너무 안정적이네요. 우리 딸이 안정적인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랐거든요. 전 우리 딸이 결혼한다면 이제 전공을 살려 무용학원 차려줄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동네에 학원을 오픈하는 게 낫겠죠?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든 옆에서 응원할 예정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쭉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좋고요. 학원을 운영해서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좋습니다. 전 미니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아주 자네 마음이 참 마음에 드네. 혹시 실례지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아, 당연하죠. 어머니, 저 형님,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홀로 저희를 키우셨죠. 에이구, 저런. 마음고생 많았겠네요. 형님이랑 여동생은 지금 혹시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결혼을 할 거니까. 아, 형님은 고시 공부 중이시고, 여동생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가정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어요. 남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셨죠. 그나마 아빠는 표정 관리를 잘해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며 남편을 다독여줬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딸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건사해야 하는 그런 가장에게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엄마는 그 남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아빠는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젊은 과거가 남편에게 많이 투영되어 보였는지 남편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온 가정을 건사한다고 하니 믿을만 하다고 좋아하셨고요. 돈 없는 게 죄는 아니라며.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에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하셨네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꺾일 마음이었으면 그때 헤어졌겠죠. 전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딸이 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너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엄마 보고 그냥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은 착한데 그 집 가면 너도 같이 고생이야. 굳이 왜 고생하려고 해? 엄마 아빠가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웠는데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니? 너도 애 낳아봐.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이 결혼은 안 했으면 해. 엄마, 마음 다 알아. 그래도 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이랑 함께라면 힘든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미니 마음 존중한다. 아주 사내가 건장한 게 너 절대 굶겨 죽일 것 같진 않더라. 아빠는 그저 마음에 들었어. 여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미니 가서 고생길이 훤한데 지금 그 길로 보낸다는 거예요? 참나, 절대 안 돼. 미안해, 엄마. 이번에 나 좀 믿어줘.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집 형도 고시 붙으면 되고 동생도 취업하겠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 안 그래? 지금 잠깐 집안 돕는 것뿐이지 절대 이게 평생은 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양보 좀 해줘요. 엄마는 제 고생길이 훤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역시나 반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 집을 설득하고 남편네 집으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네요. 긴장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 낙후된 주택에 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여동생이 저를 맞아주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 같아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에구, 어서 와요. 어머,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데리고 오다니. 무용 선생이라더니 아주 곱네. 아주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고우세요. 진성 씨한테 말로만 듣다 이렇게 집에 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아, 저희 집 얘기는 대충 들었죠, 새언니. 새언니라 불러도 되죠? 전 오라는 데는 많은데 고르느라 취직 준비 중이고요. 우리 큰오빠는 고시 공부 중이에요. 알죠, 고시? 세상 얼마나 어려워요. 행정고시라는 게 안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오빠 결혼해도 늘 하던 것처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죠? 혹시나 모르실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채비하시라고. 미니도 알고 있어. 꼭 넌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 오늘 처음 인사 온 건데. 미니야, 진선이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머머. 그래도 새아기도 알 건 다 알아야지, 안 그러니? 혹여나 우리 딸이 알아두라고 말한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아, 네.
그렇죠. 집 얘기는 진성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두 분 다 성인이니까 금방 자립하실 거라 믿어요. 물론 진성 씨도 가정을 이루는 거니 계속 지원은 힘들 거라는 채비도 하시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긴 인상과는 다르게 제가 그 집 첫 방문 날에 저에게 저렇게 못을 박으셨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되실 시숙은 공부한다며 잠깐 눈인사한 거 말고는 방에서 꼼짝 안 왔고요. 속으로 저렇게 공부하는데도 몇 년을 떨어지는구나 했네요. 어엿들어요. 그럼 결혼하면 사는 곳은 정했어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다 했나? 아무래도 미니 씨네 부모님도 아셔야 하니까. 우린 최대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길 바라는데 우리 집에 방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 살아도 좋고 어때요? 갑작스러운 합가지 안에 당황해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번든다는 집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합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그 문제는 천천히 얘기해요. 아무래도 미니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직장이랑도 가까워야 하니까 상의해 볼게요, 엄마. 뭐 친해질 겸 같이 살아도 되지 안 그래요? 어쨌든 난 너무 좋다. 세원이 들어오니까. 언니,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자리 잘 잡을 수 있게 모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비시댁의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나오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또 한 번 미안하다고 했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미안해. 오늘만 봐도 벌써 느껴지지? 내 동생 철도 진짜 없고 엄마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철 없으셔. 아니야, 괜찮아. 자기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진짜 옆에서 힘을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알겠지? 내가 있잖아.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엄마 아빠는 딸 힘들까봐 시댁과 친정 사이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빌라를 얻어주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저 역시도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서 모든 걸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면목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도 잡았어요. 상견례를 하면서 엄마는 또 한 번 실망을 하셨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네요. 아유, 우리 큰아들은 지금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어렵다던 행정고시. 아무래도 보통 시험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라서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딸은 어찌나 야무진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시숙과 시누이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엄마 아빠가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실질적으로 가정의 보탬이 되고 있는 건 남편인데 남편 얘기는 쏙 빼놨을 정도니까요. 이 집에서 남편은 돈 갖다 주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무한 칭찬 퍼레이드가 끝이 나고 상견례도 끝이 났죠. 오히려 상견례가 끝나자 엄마는 제 남편이 불쌍하다고 혀를 차셨어요. 어쩜 엄마가 저렇게도 무심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 하고요. 아유, 최서방 너무 불쌍하다. 오늘 진짜 느꼈어. 그게 사람이니? 어쩜 최서방 얘기는 쏙 빼놓고 백수 큰아들의 여우 같은 딸년 자랑만 해? 실질적으로 지금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누군데? 최서방 정말 안쓰럽다. 내가 반대한 게 너무 미안할 정도네. 에휴, 얼마나 슬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최서방이랑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 엄마도 앞으로 아들처럼 생각해줘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친족들에게 본인 큰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죠. 고시 붙지도 않은 큰아들을 어쩜 그리 금이야 오기 하시던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과는 짝짝꿍이 되어 결혼식을 해집고 다녔죠. 주인공은 제 남편이었지만 시댁에서 주인공은 행정고시 준비하는 큰아들이었네요.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차츰차츰 시댁의 실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저희가 따로 나와 살게 되니 조금은 행복해 보였어요. 힘들게 밤에 일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의 월급도 조금 나눠주었네요. 남편은 그 돈 덕분에 물류센터를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겨 건강해지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많이 행복했어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저희 둘 문제는 없었거든요. 시누이는 저희 집에 와서 제 액세서리를 차보거나 새로 산 옷들을 탐내는 등 염치 없는 행동도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에게 오히려 나눠주라며 부추겼어요. 어머머머,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난 언니가 없어서 이런 거 물려받지도 못하고. 언니, 나 이거 한 번만 차보면 안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거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라 2번 정도밖에 안 차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가씨. 어때요?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엄마, 어때? 아, 너무 예쁘다. 언니는 비슷한 것도 많으면서. 이거 놔주면 안 돼요? 그래, 좀 줘라. 너무 많잖아. 우리 딸은 형편도 어려워서 내가 이런 거 사주지도 못하고. 가족이잖니. 가족이 뭐니? 뭐든 나눠 쓰고 나눠 가지는 게 가족이지 안 그러니? 우리 딸한테 딱이네. 어머, 아주 임자 만났어. 너무 이쁘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 멋대로 쳐들어와서 옷이며 액세서리며 매일 빌려달라, 자기 물려줘라 하는 통에 스트레스 받았네요. 행여나 싫다고 하면 또 제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들들볶고 스트레스 줄 것 같아 늘 나눠주기 일쑤였고요. 이런 무례가 반복되자 점점 시댁을 멀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과 저 아니면 생활비가 나올 통로가 없는 집구석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맞을 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시댁에서 백숙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닭다리를 전부 뜯어 시숙과 신우에게 하나씩 주시곤 남편에겐 날개 부위를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다리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자랐구나. 그래서 철이 빨리 들은 거구나. 늘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티내지도 않고 살았겠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머니, 이도 닭다리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셨어요? 저랑 닭 먹을 때면 다리부터 집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 얘는? 진성이는 나에게 좋아해. 안 그러냐, 진성아? 어려서부터 얼마나 날개를 잘 먹었다고. 얘가 모르는 소리 하네. 그래요, 언니. 나랑 큰오빠는 다리 좋아하고 둘째 오빠는 날개 얼마나 좋아하는데 꼭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하네. 작은 아들을 물주로만 여기고 관심도 없으니까 알 턱이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자기 아들과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었겠죠.
날개를 줘도 신랑은 늘 잘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시댁을 다녀올 때마다 남편은 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스트레스 받았어요. 참는 게 익숙한 남편을 보니 이젠 더 이상 참고 가족 부양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희생이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망치는 길 같았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용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집 앞 조그맣게 동네 아이들로 구성하는 작은 무용학원이었죠. 이 모습을 본 시댁은 저희 집이 엄청나게 여유 있는 줄 알고 생활비를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본인들이 벌 생각은 안 하고 늘 받기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신우는 취직한다고만 한 지 3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고 시숙도 무늬만 고시생이지 백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당연하듯 저희에게 요구했으니까요. 아니, 학원까지 차리고 너 아주 대단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장 보러 가면 뭐 하나 살 수가 없어. 진성이랑 상의해서 돈 좀 더 주면 안 되냐? 진성이 형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밖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할 거야, 안 그래?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저렇게 있는 거 보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뭐 돈을 줘야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리프레시도 시키고 그러지. 어머니, 공부하는 학생이 돈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놀고 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아가씨는 취직 안 해요? 아유, 알잖니. 걔는 오라는 데는 많은데 애가 눈이 높아서 시답 짜는 데선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직도 고르는 중이지 뭐. 아니, 사지가 멀쩡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매번 오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대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더 이상 지원 끊을 거니까 아가씨 밥값 본인이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설거지라도 하시던가. 아주버님 뒷바라지 직접 하시고요. 어머, 너 말 다 했니? 우리 애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능력은 높은데 오래 일해야 하니까 고르는 거지. 그 능력 높이다가 누구 장사 치를 일 있어요? 누굴 호구로 보시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세요? 어머님, 둘째 아들은 주워오셨답니까? 둘째 아들 불쌍치도 않으세요? 어머니도 아가씨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오냐오냐 하시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예요. 다 큰 자식 둘이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진짜 말이면 탄 줄 아나? 너 지금 골랑 얼마 보탠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우리 진성이가 우리 아들로 이 집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할 도리를 하는 건데 니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진성이가 너 때문에 버려질까봐 걱정이다. 어머니, 진성 씨가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 집에서 노역살이만 해야 하는데요? 남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인지. 진성 씨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것들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웃겨 진짜. 뭐? 누가 누굴 가르쳐? 내 아들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옆에서 너 우리 아들 바람 넣지? 그 해야 할 도리 어머님이나 좀 하고 사세요. 큰 자식 작은 자식 차별하지나 마시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자식들한테 버려지기 싫으시면. 그렇게 시어머니는 학원 문을 박차고 나가셨고 남편에게 얼마나 퍼부었는지 남편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희 학원으로 왔어요. 아, 왜 그랬어? 엄마 혈압 높은 거 알면서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프다고 난리야. 진선이도 옆에서 난리고
난 괜찮다고 했잖아. 진짜 괜찮아? 당신이 이러는 거 가족 이해하는 거 아니야. 더 망치는 거지. 아니,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머님이 돈 더 달라고 하시잖아. 뭐 맡겨놓으셨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 물류센터 안 나간 지 얼마나 됐어? 그런 거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은 그게 도리래, 알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열받아서 정말. 내가 괜찮다니까. 그럼 어떡해? 나 아니면 그 집 어떻게 먹고 살아? 평생 공부만 한 형에 철없는 엄마, 동생 누가 먹여 살려? 아니, 사지 60 멀쩡한데 왜 못 살아? 하다못해 식당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못 사냐고. 적당히 하라는 거야. 형이랑 동생 평생 이러고 살 거 아니잖아. 우리 아기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야?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면서 그 집 먹여 살릴 거냐고. 평생 그럴 거 아니면 적당히 해, 당신도. 안 그러면 당신은 평생 호구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말이 없었어요. 본인이 봐도 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라도 중간에서 끊어줬어야 했네요. 저희가 생활비를 더는 주지 않자 시누이와 어머님은 시위라도 하듯 매번 저희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 다 보는 앞에서 돈 받아간다고 소리치고 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변했다는 둥 학부모를 붙잡고 말하기도 했고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그건 바로 제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를 고르라면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무엇이 그렇게 빨랐기에 먼저 가셨는지 제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 떠났습니다. 전 거의 정신을 반쯤 잃었고 장례식에도 병원에 실려갔죠. 제 옆에 남편이 없었다면 저 역시도 나쁜 생각을 할 뻔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마음도 추스르지 못한 채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든 사망보험금과 부모님의 집까지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 상속될 거란 말이었죠. 상속 따윈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 엄마 아빠만 살아있으면 되는데 이런 심정으로 모든 게 다 싫었네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호통치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 아빠가 편히 눈 감으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학원을 다시 열고 전 제 일을 해나가며 살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 20억이 있었지만 통장에 고스란히 묻어두었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낮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내내 전화가 오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다시 전화할 거 없고 끝나고 진성이한테도 일러 뒀으니 집으로 오거라. 할 말이 있으니까 곧장 와야 한다. 알겠어? 어머닌 그 말씀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남편을 만나 시댁으로 향했죠. 혹여나 부모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나 싶어 발걸음을 빨리 옮겼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에게도 조금 더 잘해주자 싶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무색하게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였죠. 그 말을 거두는 시누이와 시숙이었고요. 시숙이 그렇게 적극적인지 처음 알았네요. 여러 말할 거 없고 가족이 왜 가족이니?
너희 친정부모님이 주신 그 유산 들었다. 5억씩 시숙이랑 신우한테 나눠주렴.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그래야 너도 마음 편하고 안 그러냐? 대신 다신 우리한테 이제 생활비는 안 줘도 된다. 가족 공동 재산이다. 빨리 나눠. 그래요, 재수씨. 가족이 이러니까 가족이죠. 저희 딱 5억씩만 나눠주고, 이제 재수씨랑 진성이 살림 꾸려 나가요.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다들 미쳤네. 우리 엄마 아빠 목숨값을 지금 너네한테 나눠달라는 거야?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지. 인간 말종짓 구석 같으니라고. 너흰 구제불능이야. 뭐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인간 말종? 보자 하니까. 아니, 어차피 매달 갖다 바치는 돈 한꺼번에 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요? 안 그래요?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아, 웃겨 정말. 오빠는 어때? 그래, 말 다 했다. 너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어디서 미천 타령이야? 네 오빠랑 언니가 호구로 보여? 여태 백수로 날로 먹은 비용 토해내라 하기 전에 닥치고 일이나 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제 남편을 보고 쏘아붙이는 신우를 보고 어이가 없었고 분노가 솟구쳤어요. 가뜩이나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허탈했죠. 그때 조금 늦게 들어와 사태 파악을 하던 남편은 온 집안의 창문을 닫으며 원천 봉쇄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나 싶어 쳐다보니 남편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하듯 온 집안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 진선이랑 형,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 했고, 어머니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젠 아니네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 유산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니 다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돈을 대는 게 아니었는데 제 잘못이죠. 네가 인간이냐 최진수? 공부를 8년을 했으면 빨리 때려치우고 엄마 모실 생각을 해야지. 동생이 벌어다 주는 돈 편히 받으며 사니까 좋았지 그땐? 너도 마찬가지야 최진선. 오빠가 주는 돈으로 아주 행복했지 너랑 엄마랑. 그만할란다 이제. 최씨 집안에서 나 없는 사람 쳐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나 찾지 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저 호적 파세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남편은 길바닥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고 한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이렇게 결단 내주어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손절했습니다. 손절한 즉시 제 학원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깽판을 치며 돈을 달라고 협박도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 불러 바로 대응했어요. 그러다가도 정 안 되겠는지 울면서 전화 오고 생활비라도 붙여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예 전화 받지도 않는다며. 저도 독하지만 제 남편도 이렇게 독한지 처음 알았네요. 남편은 시댁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줄이 끊기자 그 집딸은 작은 회사 격리로 취직했다고 들려오더군요. 뭐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지금은 아예 저희 학원 근처도 얼씨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더군요. 저희 남편은 돈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남편도 더 행복해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며 농담도 하네요. 살면서 마냥 행복할 순 없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지만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신 부모님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고 싶어 열심히 오늘도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다투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제 옆에 부모님 대신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행복하네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도 종종 들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많이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어요. 이제 저에게 슬픔은 있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다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저희 부부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둘이 맞벌이하면 쉽게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원룸에서 시작해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틈틈이 청약을 넣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게 되었고 가진 재산 모두 탈탈 털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아빠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셔야만 하시다 보니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 남편과 자주 찾아뵈었는데 그날은 저만 따로 부르시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죠.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엄마가 옆 건물의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 밝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와 여러 가지 분식류를 제 앞에 내어주시며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늘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엄마가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3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많이 지쳤는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분식집을 이제 그만할까 생각 중이거든.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어. 너희 아빠와 함께 장사했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지금까지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항상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너희 아빠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 어느 날 갑자기 분식집 문을 열며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너희 아빠와 함께했던 기억들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체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만 장사를 접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잡으셨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시면서 저랑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전부 다 해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저 혼자 따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구이가 들어도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예민한 문제라
우리 둘이 먼저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너희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잖아. 그런데 둘이서 버는 돈도 많지 않고 아파트 들어가면 아이도 가질 텐데 그러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 엄마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이랑 여기 분식집 처분하면 너희 아파트 금액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금전적인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나쁠 거 없으니 일단 너와 단둘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만 부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희 둘이 버는 돈이랑 대출 좀 받으면 충분히 금액 맞출 수 있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몸부터 좀 챙기시고 그동안 분식집 때문에 못 갔던 병원도 좀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부터 하세요.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른 이유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평생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제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로 제 삶이 조금 더 여유 있길 바라셔서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약 남편이 옆에서 금전적인 대화에 참여했다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던 순간이었고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와 한참 동안 해결되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시간은 금세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시간 약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저와 엄마와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분식류들을 한가득 포장해서 주셨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퇴근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양손 가득 들고 온 분식류들을 보자 남편이 저 혼자 다녀왔냐며 바로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부터 물어봐 주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엄마부터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엄마와 나눴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를 만큼 조심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엄마와 나눴던 대화를 꺼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점에 대해 굳이 남편에게 말해서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엄마의 요청으로 분식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제 의견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엄마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였어요. 저도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돈을 모은 이유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평생 동안 분식을 팔아서 모은 돈들이라며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도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저희 엄마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 엄마를 모셔야겠다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잔금을 치르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 최근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계속 신경 쓰이는데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뭐 당연히 장모님께서 들어오시길 바라지. 하지만 장모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걸? 말씀이라도 드려봤소? 아직 얘기는 안 해봤는데
분명 싫다고 하시겠지. 괜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거야.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시겠어? 괜히 눈치만 보이게 된다니까. 어쩌면 혼자 계시는 게 속 편하실지 몰라. 나도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섣불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시다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셔서 건강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을걸?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소?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더 이상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저와는 병원을 절대 가지 않겠다던 엄마를 모시고 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의사에게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긴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엄마는 그래서 분식집을 정리하신 거였고 이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없었다는 걸 아셔서 하나둘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너무 큰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고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기적을 바라볼 수 없냐고 여쭤봤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엄마도 이미 손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계속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남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고 저는 중병에 걸리신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꽤 시끌벅적한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안 받아서 우리 먼저 시작했지. 장모님도 오셨네? 이참에 잘 됐네. 오늘 급하게 집들이를 하게 됐어. 우리 부모님께서 신혼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네. 괜찮지? 이참에 서둘러 끝내는 게 좋잖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사부인이랑 같이 있었네요. 이왕 오셨으니 함께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저희가 그냥 배달 음식 시켰어요. 신혼집이 어찌나 궁금하던지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참지 못하고 서둘러 오게 됐네요. 요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분식집을 그만두시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나 보다. 그러게 제가 진작 그만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서 있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당신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눈도 빨개진 걸 보니까 설마 울은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집들이는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다음에 하자니? 사부인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만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저희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췌장암이시래요. 그동안 정말 오래 버티셨다고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데 지금 서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거든요. 일단 저희 엄마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기분 좋은 날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단 휴식 좀 취하려고 잠깐 들렸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되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저 식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되겠어요? 벌써 사부인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벌써 다 들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냐고요. 아들, 오늘은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마. 사부인께서도 일단 휴식을 취하셔야 한다잖니. 자, 잠깐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왜 가시려고 그래요? 장모님도 신경 쓰지 말고 마저 식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영 신경 쓰여서 말이야. 우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오긴 한 건데 어쩌겠니? 환자가 우선이잖아. 당신 잠깐 이리 좀 와봐. 나랑 따로 대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못했다니까? 집들이야 나중에 해도 충분하잖아. 엄마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대화할 정도로 체력이 남아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시부모님 챙겨드리지 못해. 그래서 장모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돌려보내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설마 계속해서 여기에 계실 생각은 아니시지? 췌장암 걸리신 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환자와 함께 지내는 건 좀 그렇지.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인지 벌써 잊었어? 아니, 장모님이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신데 그냥 택시 타고 보내드리면 되잖아. 나는 내일도 집들이가 잡혀 있다고. 회사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오기로 했는데 그럼 그것도 취소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장모님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미련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라 해.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다음날 집들이까지 잡았다고? 나한테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 놓고 무턱대고 당신 혼자서 일을 벌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분명 얘기했잖아.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당신 보고 옆에 있어주라고 했어? 그냥 오늘만 집들이 미뤄달라는 건데 췌장암 걸린 엄마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지원해주신 자금이 5억이나 된다고. 솔직히 이 집은 엄마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고. 당신은 나랑 엄마보다 집들이가 중요해?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이 전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일부러 우리한테 자금을 주시고 얹혀 사실 생각이셨던 거네. 그거 얼마나 된다고 코끼를 드는 거야?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말했으면 앞으로 1년은 거뜬히 넘어가실걸. 장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암도 진행 속도가 느려지거든. 내가 봤을 때 장모님 앞으로 한 2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대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결국 힘겹게 버티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전달이 되었는지 시부모님께서 방문을 두드리셨고 남편은 저에게 뺨을 허용해서 그런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네요.
남편은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더니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으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장모님 때문에 지금 이게 뭡니까?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암이라고 집들이 분위기 다 망치고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집에 눌러붙을 계획까지 세우시면 제가 반겨드릴 줄 아셨어요? 정말 속 보이시네요. 몸이 안 좋아질 거 뻔히 알고 계셨으니까 일부러 저희한테 5억 지어주고 병수발 들어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의사가 6개월 정도 예상한 거지. 앞으로 길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장모님께서 췌장암 걸릴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살 날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여길 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됐네.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망쳐서 속이 상했겠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진정 좀 하겠나. 나도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술도 얼마 먹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픈 환자인 우리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 집은 당신이랑 내가 마련한 게 아닌 엄마가 평생 동안 분식 팔아서 우리 잘 되라고 지원해 주신 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신 엄마한테 감사해 하기는커녕 중병 걸린 엄마를 내치려 들어? 당신의 인간성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이 집에 보탠 자금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이혼하고 처분해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는 불만도 얘기 못해? 장모님이 잘못하신 거 맞잖아.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는데 조친 거 내 말이 틀렸어? 장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데요. 엄마는 순식간에 몰려온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를 움켜쥐셨고 식은땀을 흘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일단 방으로 모신 뒤 침대에 눕혀 드렸네요.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문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았던지 쉬지 않고 막말을 뱉어대며 엄마가 누워 계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힘으로 남편을 끌어 바깥바람 좀 쐬자며 밖으로 내보낸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에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전부 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집들이만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더는 제 삶에 포함시킬 마음이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시부모님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라는 시부모의 말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와 다퉜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신혼집은 처분을 한 뒤에 재산을 나눴고 남편은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막말을 뱉은 뒤
저희 부부는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엄마를 보살펴 드리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엄마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옆에 누워 계신 엄마를 부르며 깨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엄마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깊은 잠에 빠지셨네요. 엄마와 함께했던 세월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떠오른 기억들은 전부 다 제가 못해드린 기억뿐이었어요. 어렸을 적엔 온갖 투정만 가득했던 어린이였고 성인이 돼선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불효자였었네요.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엄마는 그렇게 제 품에서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드린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엄청나게 큰 존재가 제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엄마가 남겨주고 떠나신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인점 몇 개 정도의 점포가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엄마에게 배운 노하우들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줄 몰랐지만 엄마가 한평생 만들어 오신 분식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저에게 재산이 되었고 점점 더 발전되는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사무실 사람들과 사업 아이템에 대해 회의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직원이 누군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말을 하길래 회의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왔다는 사람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몇 년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았던 전 남편이었네요.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또다시 제 앞에서 마주치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찾아왔겠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그래도 우리 그때 일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이였잖아.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돈벌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셔서 수술을 크게 하셔야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 제발 좀 도와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알아?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분식을 시켰는데 배달 주문 메뉴에 당신 얼굴이 찍혀 있더라고. 처음엔 잘못 봤나 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당신이 성공한 것 같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그런데 잠깐만. 저기 명패에 왜 장모님 조남이 적혀 있는 거야? 당신이 대표 아니었어? 왜 대표가 당신이 아닌 장모님으로 되어 있는 거지? 설마 췌장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거야? 정말 다행이네. 이참에 장모님 얼굴까지 뵙고 부탁 좀 드리면 되겠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지? 나는 당신한테 좋은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때 우리 엄마한테 난리쳤던 기억밖에 없다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야. 그리고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한참 됐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알 수는 있었다고. 저 명패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엄마를 대표 자리에 앉혀드리고 싶었어. 나는 당신을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기대조차 하지 마. 우리는 2번 다시 마주치면 안 될 사이야. 나는 당신의 인생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라고. 남편은 중역실에 있는 저희 엄마의 명패를 보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네요. 자신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남편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남편을 회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기억에 잊고 살았던 남편이 저에게 또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고로 많이 위중하시다는 소식만 접한 상태이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남편의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켰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둔 엄마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 작은 상처 하나라도 만들어서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잖아요. 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에 괜히 자식에게 화가 납니다. 조심 좀 하지 왜 다쳤냐며 다그치기도 하죠. 그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내어주고 싶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거 주려고 내 몸 하나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밤이며 낮이며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식만큼은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게 하고 싶고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아 저 또한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네요. 그만큼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제 딸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진실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저희 딸 나이가 딱 30살이 되었고 교제 중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저에게 딱 들키고 말았어요. 뒷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모습이길래 인상을 찌푸리며 천천히 다가가니 아니나 다를까 딱 제 딸이더라고요. 늑대 같은 남자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해볼쭉 해서는 그 남자의 품에 쏙 들어가 안겨 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배신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엄청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 딸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툭 치며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고개를 옆으로 돌렸더니 동네 치킨집 사장이었습니다. 저와 알고 지낸 지 10년 정도 됐었고 개인 사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딸과 늑대 같은 놈이랑 손깍지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치킨 사장이 저를 보며 모르고 있었냐는 듯이 신기하게 쳐다보며 물어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 꽂힌 말은 이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벌리니 되려 저보고 몰랐냐며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린 상태로 비틀거렸고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잡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수백 가지의 상상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자식이 30살이나 됐는데 그냥 놔두라며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나이라고 되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인분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 더욱더 제 딸에게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말기의 암으로 떠나면서 미안하다며 꼭 딸을 지켜주길 원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저에게 숨긴 것 또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네, 이제 왔니? 여기 좀 앉아봐라. 엄마가 기니 할 말이 있어. 언제부터였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언제부터 만난 거야?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제 뒷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혼자서 결정하고 알아서 할 나이예요.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요. 좋은 남자고 만난 지 2년 정도 됐어요. 결혼할 마음 있고요. 나중에 따로 인사시켜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2년이나 만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동안 엄마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철저하게 숨긴 이유가 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 내지 못한다고 하더니 그새 손깍지 끼고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눈빛 보내던 그 남자에게 정신 팔려서 엄마와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지 않았던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속고만 있었네. 정말 너무한다. 딸은 저에게 너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었어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지냈다는 거에 좀 놀랐었고 그 기간이 2년이었다며 결혼까지 한다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상의 한마디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 지으려는 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딸을 구속시키거나 가둬서 키운 것도 아니에요. 매일 보고받지도 않았고요. 그저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곁에서 필요한 거 지원해주며 바르게 커온 딸을 보며 살아왔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모든 게 떳떳하면 좋은 남자 있다고 저에게 먼저 얘기했었겠죠.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엄마도 아닌데 그저 신중할 뿐이고 한 번뿐인 결혼은 우리 딸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밖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간 딸에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온 것 같아 간식 준비해서 방문 노크한 다음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엄마도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그랬지. 미안해. 엄마 마음도 이해해줄 수 있지? 세상살이 너무 험해서 예민해진 것도 있잖니. 그러니 기분 풀고 우리 다시 진지하게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저에게 잘 대해줬고 회사 생활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결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저에게 먼저 프로포즈 하면서 꺼낸 얘기고요.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온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소개해줄지 고민 많았고 조심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무조건 늑대라며 믿으면 안 되는 1순위라고요. 돌아가신 아빠 빼고 전부 늑대라고 경계하시니 제가 엄마한테 섣불리 말하겠어요?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다 보니 딸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딸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이해하니까 더욱더 말하기가 조심스러웠고 그 기간이 2년이나 지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대화한 끝에 제 딸과 만나고 있는 남자와 만나려고 계획하게 되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발 좋은 남자이길 바랬고 좋은 인연으로 발전되길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주말 드디어 약속된 시간에 제가 먼저 자리에 나갔어요. 딸이 괜찮은 음식점 예약을 해둬서
조용하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인사 온다고 제가 집에서 유난 떠는 거 싫다며 번거롭게 준비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원했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밀폐되어 있는 룸이라서 정말 괜찮았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두리번거리며 긴장되는 마음 찬물을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자 시간 맞춰서 딸이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뒷모습만 봤었던 남자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밝게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얼굴에는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과 단정한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는 걸 보니 평소에도 자주 입는 옷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인사한다고 해서 격식 차리려고 따로 구매해서 입은 옷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선 마음에 들었고 저도 밝게 웃으면서 맞아줬습니다. 서로 자리에 앉아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음식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는 조금 사그라들기 시작하자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네더라고요. 가벼운 말부터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고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님 모두 계셨고 집안은 저희보다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자 측 부모님께서 반대하시거나 서로 만나고 있는 걸 아냐고 물어보니 벌써 인사까지 끝난 상태였더라고요. 서로 잠깐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걱정하고 긴장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딸과 만남을 이어온 남자에게 좋은 인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시간이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강하게 어필하면서 결혼 얘기는 당연히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전에 치러야 할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돈분들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었고 제 딸을 아껴주셨습니다. 그동안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엄마 그늘 아래 살 것만 같았던 자식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훌쩍 커서는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식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함께 있었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며 고생했던 일들까지 함께 겹치면서 결국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을 때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우리 딸이 병실에 누워 있었고 깨어나지 못하는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는 도중 발생된 교통사고에 아무리 불러도 미동조차 없는 딸의 모습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급하게 들어가 수술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언가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 무게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고 도저히 일어나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딸에게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겹게 병실에 도착하니 수술실을 지키고 있었던 건 민서방이었고 제 딸과 다르게 가벼운 타박상 정도였습니다. 저와 마주친 얼굴을 보자마자 원망만 되더라고요. 만약 결혼을 반대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내린 결정에 엄청난 후회를 한 시점이었어요. 이게 다 자네 때문이네. 우리 딸과 만나지만 않았어도 마음 주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떡할 텐가? 우리 딸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자네를 용서하지 않을 걸세. 세상 먼저 떠난 내 남편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더 이상 나도 이 세상 살아갈 의미가 없네. 우리 딸 만약 무사하지 않는다면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나. 장모님, 죄송합니다. 전부 제 탓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차가 아내 쪽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게. 수술실은 내가 지키고 있겠네.
뭐하고 있나? 당장 사라지래도. 제가 언성을 높이자 고개를 떨군 채 민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크게 다쳐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거 보면 민서방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사돈분들이 병원으로 찾아오셨고 안사돈이 제 손을 잡으며 무사히 잘 해결될 거라고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고 누구에게도 위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돌아가 달라며 현재 제 감정 상태를 전달했어요. 사돈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민서방을 데리고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0시간의 대수술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제 딸은 머리와 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어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심각한 정도이기 때문에 언제 깨어날지는 미지수라는 진단을 꺼내놓았고 현재 코마 상태에 빠져 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정신만 깨어나면 그때부터 몸의 회복이 더 빠를 거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을 끝으로 병실에서 나가셨고 눈을 감고 있는 딸의 손을 잡으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방은 돌아가지 않았는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딸의 모습을 보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심각한 현실의 상황을 느꼈는지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지낸 지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 때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넨 충격적인 한마디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 말이 사실이에요? 지금 하신 말,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말도 안 돼요. 여기 서류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결혼하시기 전날 가입한 생명보험 서류입니다. 배우자분은 어디 가셨죠? 꽤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 결혼을 하시자마자 교통사고 났다는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멀쩡한데 배우자분만 이렇게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사고가 났다는 게 의문투성입니다. 조사가 필요할 시점이고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그리고 방금 하신 말들 전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세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모든 상황들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보험금 담당 책임자입니다. 민서방, 지금 이게 전부 사실인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 전에 생명보험부터 들었단 말이야? 적은 금액도 아닌 10억이나?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되는 겐가? 어떻게 결혼하기도 전에 내 딸에게 10억의 생명보험을 들 수 있는 거지?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시내가 결혼 전에 생명보험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시내가 결정한 거고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아내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민서방의 말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 지어내겠어요.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이 그랬죠. 절대 남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역시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민서방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했었고 모든 건 보험금 때문에 저지른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민서방을 병실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몰라 두려웠고 이 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민서방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제 딸이 눈을 뜨고 깨어나야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이라도 깨어날 것만 같았던 딸은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인 모습에 저 또한 지치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이라도 좋으니 제발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인다면 소원이 없을 정도로 간절했어요. 그런데 딸의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부르니 간호사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검사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의사를 불렀고 검사 결과 믿을 수 없게도 제 딸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 임신이 되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서방을 병원으로 불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신혼여행 때 첫날 밤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첩첩산중으로 발생된 문제에 할 말을 잃게 되었고 결국 엄청난 사태로 인해 사돈분들까지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모두 충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일단 지금 상태로 있어야 한다며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제 딸이 정신이 돌아오기만 바라야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민서방의 의도적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자기 잘못은 끝까지 아니라며 저에게 몇 번씩이나 결백하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건 변함이 없었고 병실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딸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 몰래 계속해서 병실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몰라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저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실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병실에 몰래 소형캠을 설치했고 매일 밤 병실에 찾아와 녹화된 영상을 보며 별일 없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딸 옆으로 누군가 찾아왔고 검은 옷과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차라리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좋겠네. 당신은 누워있는 모습이 제일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왔어야지. 왜 저딴 놈이랑 결혼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저놈한테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네가 자초한 일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사람 시켜서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지? 내가 갖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결정한 건데 하늘이 도왔는지 살아있네. 그런데 임신까지 했었어. 배가 이제 거의 만삭이잖아. 그 자식 아이까지 가진 거야? 저 자식이 도대체 어디가 좋은 건데? 뇌고백은 왜 무시하는 거냐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차라리 당신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깨어난 순간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절대 깨어나지 마. 항상 얌전하게 누워있으라고. 내일 저녁에도 또 올 테니까 푹 자도.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 잘 자. 예상하지 못했던 등장인물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서방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에 더 충격이었고 의문의 남자가 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서방이 자꾸 내가 없을 때마다 몰래 들어오는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소형캠을 설치했었던 건데 충격적이게도 다른 사람이 담겼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고 확실하게 이 사건의 범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민서방을 늦은 밤 전화해서 불렀어요.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민서방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화하자마자 순식간에 달려왔고
건넨 영상을 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못할 장면에 민서방은 낯익은 목소리라며 어느 정도 정체를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어요. 그 이후 매일같이 민서방이 제 딸 옆을 지켰어요. 그놈이 오지 못하게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딸의 몸 상태를 보려고 진찰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병실로 복귀했을 때 의사는 제 딸의 몸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려줬어요. 특이하게도 제 딸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기집이 2개였다며 그래서 그동안 알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가져왔고 전 세계에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몸 상태라며 원래의 아기집보다 몸 뒤쪽에 있어서 교통사고 당시 아기가 보호될 수 있다는 말을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고 아이의 상태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만삭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의문의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병실에 민서방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서방과 상의 후 녹화된 영상을 경찰분에게 보여줬고 최대한 빠르게 그놈을 잡아주길 바랬습니다. 민서방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 한 명이 제 딸을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넘겨짚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병실 주위를 맴돌며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민서방이 병실을 지키고 있는 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 같아 병실에서 빠졌고 그렇게 며칠을 의문의 남자가 다시 나타나길 바라고 있었는데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온 사람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서방이었고 심각할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어요. 끔찍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뒤이어 사돈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민서방도 대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어요. 둘 다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간호사가 급하게 저를 호출했고 제 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허겁지겁 병실에 들어가니 저와 눈을 마주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하늘에 감사하다며 저 또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딸은 민서방을 찾고 있었어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고 어쩔 수 없이 민서방의 상태를 알려줬어요. 그게 민서방이 오늘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어. 몸이 심각할 정도로 다친 것 같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신혜니가 깨어나기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말은 할 수 있겠니? 엄마, 얼마 전에 병실에 누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그럼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거야? 너 민서방 말고 다른 남자도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녹화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남자가 찍혔거든.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고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데 내가 보여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딸이 깨어나자마자 힘들어했지만 모든 진실은 딸만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보자마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비명을 질렀고 영상에 있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같은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민서방이 결혼 전에도 항상 제 딸을 지켜줬던 거였어요. 그 주위를 수시로 맴돌고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것도 모르고 민서방에게 화를 내고 막대했으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의문의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고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준 뒤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수술을 끝내고 병실로 들어온 민서방은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문의 남자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는지 목격자가 있었고 민서방에게 직접적으로 사고를 낸 범인이었습니다. 제 딸과 민서방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남겼고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결국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찾아가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고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의 엄마라는 사실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사돈분들 또한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신혜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얼굴에 손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놈에게는 법적인 절차를 앞둔 상태에서 다시 병실로 돌아왔고 깨어나지 않은 민서방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을 지켜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지냈었는데 저는 쓴소리만 했지 살갑게 대해준 적은 없는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정신이 깨어난 순간부터 몸의 회복 속도가 빠르게 좋아졌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몸이 전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제 딸도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서방은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민서방도 제 딸과 똑같이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한 번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저번 때와 같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보험 들 때는 엄청 싹싹거렸으면서 돈 지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얼굴 싹 바뀌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조사까지 나온 걸 보니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민서방이 깨어나길 바랬어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그 남자는 징역 15년을 받게 된 상태였어요. 만약 민서방이 세상을 떠나면 처벌은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 딸은 매일 밤 쉬지 않고 기도했고 제발 깨어나기만 바라며 하루하루 힘들게 보냈습니다. 태어난 자기 자식 얼굴 한번 못 보고 갈 거냐며 똑 닮은 아들이 자기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옹알거리기 시작하자 민서방의 손가락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기적을 보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민서방은 다행히도 눈을 뜰 수 있었고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늘에 감사했고 그날 엄청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민서방과 제 딸은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아직까지 심각할 정도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고 믿을 수 없는 일들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모두 다 무사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네요.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의 한마디가 간절합니다. 제 딸과 민서방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